예, 지난 시간에 그 팀별 과제를 한번 받아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예, 우선은 이제 숙제를 어떻게 제출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팀장이 제출해야 되는데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팀장이 이제 5조가 그랬는데 팀장이 결정이 됐는데 이제 그 임시 팀장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자기가 안 보이니까 시간을 놓쳐가지고 늦게 제출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팀별 가중치를 표기하려고 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그 과제 설명하는欄이 있습니다. 근데 과제 설명란은 내가 볼 수가 없어요. 내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 이게 시스템이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 말하자면 블랙홀이에요. 거기다 뭔가를 쓰게 되면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팀원들은 혹시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내가 숙제 낼 때 이 숙제는 뭐에 대한 숙제다 이렇게 설명하는 아닌데 그 담당 교수는 그 첨부 파일만 보이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기 일단은 뭐 그 시스템은 오르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거기다 쓸 때는 자의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서 함부로 쓰지 말고 저한테 한번 문의를 해줬으면 내가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다 쓰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을 텐데 그런 피드백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부 다 그렇게 어, 저기 그 과제 설명란에다가 저기 가중치를 쓴 저기 조들은 전부 다 감점을 했어요.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팀장이 채점한 그 여러분들의 그 팀별 공헌도를 공헌도를 가중치로 이제 표시하죠. 어, 팀원들이 인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나는 도저히 인정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학생을 설득해야죠. 그래서 팀 내에서 어느 정도의 어, 저기 결론을 가지고 나한테 와야죠. 만약에 이제 나중에 잡음이 들리면 학생이 뭐 나한테 따로 쪽지를 보내가지고 뭐 팀장이 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일을 많이 했는데 뭐 점수를 조금밖에 안 줘요. 뭐내 일일이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팀워크 내 팀은 좀 문제가 있구나. 팀워크 점수에서 감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유념하셔가지고 팀 내에서 불화가 생기지 않도록 그래서 팀별 규칙을 처음에 만들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규칙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팀을 운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당 또 이제 그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냥 개별적으로 쪽지로 이제 물어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팀별 과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어려움들은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그걸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대학 생활 하는데 쭉 활용을 하면 됩니다. 네. 어, 그 여러분들 혹시 그 지난번에 우리 5장 먼저 했던 거 기억나나요? 어, 5장을 그 우리가 수업을 언제 저기 하게 될지 몰라가지고 먼저 진도를 나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릴 그 내용은 여러분들 교과서 185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85페이지에 5.5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에 관한 기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먼저 메카트로닉스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용어를 정확한 정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메카트로닉스는 미케닉스와 일렉트로닉스의 그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미케닉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역학이 있죠, 역학. 기계공학이라는 게 결국은 미케닉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자공학이 일렉트로닉스인데 기계공학 더하기 전자공학. 그러니까 기계공학에 그 전자공학적 요소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공학을 여러분들이 배울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특히 기계공학 전공에서 개설하고 있는 그런 전자공학 요소들이 전자공학 개론, 메카트로닉스 설계 뭐 이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금방 하고 휙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이 이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 기계적이거나 아날로그적인 그 하드웨어적인 그런 요소들을 우리가 전기 및 전자가 들어가죠. 전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이란 말은 아날로그란 반대말이죠. 또는 이제 하드웨어의 반대말이 소프트웨어적인데 그 뭘 하기 위해서 주로 그 이걸 사용을 하냐면 기계공학에서는 자동화 어떤 일을 자동으로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주로 메카트로닉스 기술을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부품들에는 뭐 컴퓨터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 있고요.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한 기계와 다른 기계의 어떤 중간에 있는 어떤 그 상호 그렇게 그 교환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CPU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장치, 연산 장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풋 아웃풋, 디지털 인풋 아웃풋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ADDA라는 건 뭐냐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는 변환기. 그 다음에 센서라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떠한 신호를 가지고 이 신호를 보고 이제 그 인식을 하는 거죠. 네. 그런 기계를 말하는 거고요. 구동기라는 건 이제 영어로 액추에이터라고 하는데 어떤 신호를 우리가 주면 이것들을 이제 운동으로 바꿔주는 예를 들면 모터 같은 그런 건데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어떤 시그널이 들어가는 그런 모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의 적용이 얘는 뭐 비행기를 제어한다든지 뭐 내비게이션 한다든지 GPS 같은 걸 내비게이션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동차의 전자연료 분산 ECU라고 해가지고 자동차 엔진에도 컴퓨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BS, 그 엔티 브레이크 락 시스템이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러운 길에서 브레이크를 이제 뗐다 붙였다 하면서 이렇게 딱 작동시키는 그런 기술이 이제 AB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화 생산 시스템, 이게 로봇하고 연결되죠. 로봇팔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뭐 용접을 자동화하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일부 에어컨 같은 것들 들어가 있죠. 요즘 에어컨 보면 인공지능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날씨나 습도에 따라서 얘네들이 이렇게 작동하는데 뭐 그런 것들 다 메카트로닉스 기술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카트로닉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계공학뿐만 아니라 다른 지식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기전자공학이 우선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어공학은 기계공학과 전기전자공학이 한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메카트로닉스를 전문으로 하는 학과가 제어공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공학. 요즘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코딩 능력이요. 2학기 때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배우는데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메카트로닉스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크게 이제 기계 시스템에서는 어떤 시스템 모델을 해가지고 이놈을 동적 응답을 우리가 보고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기계하는 사람들은 지금 네모친 이 부분만 주로 열심히 합니다. 물론 다른 부분도 다 중요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아까 이야기했던 액추에이터하고 센서인데요. 액추에이터는 뭐 DC 모터라든지 솔레노이드, 스태핑 모터, 서버 모터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시그널이 들어갔을 때 이 시그널을 운동으로 바꿔주는 게 바로 액추에이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면에 센서라는 것은 우리가 시그널을 어떠한 외부의 어떤 자극, 또 외부의 어떤 뭐 시각, 뭐 비전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소리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신호로 바꿔가지고 우리 프로세스에 전달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인코더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디지털 신호로 바꿀 때 어떤 신호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뭐 스트레인 게이지라든지 열전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우리가 응력이라든지 뭐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기 신호로 변환해주는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터페이스에서 뭐 그 AD 컨버팅이 필요하면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고 또는 신호가 너무 약하면 증폭을 하고 지금도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마이크에서 증폭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어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제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든지 논리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이 이제 벌써 이제 전자공학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그 출력 신호를 이제 주게 되죠. 그래야지 이제 액추에이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 전자장비와 기계 요소 사이에 뭐가 있냐면 인터페이스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잘 하고 있는지 우리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있어야겠죠. 대표적인 게 어떤 우리 모니터 같은 거죠. 어떤 디지털 표시부가 있어야 되고요. 또는 LCD 모니터로 보여줄 그 상태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보시면 되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 PC에다가 보드 하나 달고 그 보드에다가 이 보드가 이제 말하자면 인터페이스가 되는 거죠. 여기도 인터페이스가 들어있고 여기도 인터페이스가 들어가 있잖아요. 뭐 그래픽 카드라든지 이런 보드죠. 이 보드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다 아두이노를 갖다 꽂는다든지 그러면 이게 이제 디지털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만들어 봐요. 그러면 이게 막 그 레고로 뭘 만들어 가지고 뭐 마인드스톰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어떤 시그널 받아서 그다음 컴퓨터에서 계산해 가지고 또 지시를 내리면 얘가 가서 움직여서 저기에 있는 물건을 가져온다든지 이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컴퓨터의 기본 구성입니다. 여러분들 시계 187페이지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와 있죠. 이거 뭐 별거 아니고요. 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컴퓨터 다들 가지고 계시죠. 지금 아마 이 강의를 컴퓨터로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저희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작은 컴퓨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컴퓨터에는 꼭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 이 첫 번째는 이제 중앙 처리 장치라는 게 있을 수가 있고요. CPU라고 하는 거죠. 마이크로 프로세서. 컴퓨터 중에 제일 비싼 겁니다. 요만한 칩인데 결국은 이 안에서 모든 판단이라든지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컴퓨터에 이제 서 발생하는 데이터는 일시적으로 어디가 저장을 해놔야 돼요. 전기가 켜 있는 동안에만 작동을 하는 그런 장치가 우리가 주기억 장치입니다. 주기억 장치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컴퓨터 부팅하면 끼익 하면서 요즘은 끽 소리 나면서 그냥 팍 들어가죠. 그냥 반짝하면서 그러면서 거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롬 바이오스라고 써 있죠. 롬이라는 것은 뭐냐면 리드 온리 메모리입니다. 얘는 전기가 끄더라도 다음에 또 살아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부팅을 어떻게 시킬까? 뭐 부팅하는 뭐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정되어 있는 롬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신에 롬은 뭐 우리가 기억 장치로 사용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가 않아서 비싸고 이러니까 처음에 딱 시작할 때만 롬을 사용하고요. 얘는 읽을 수만 있습니다. 리드 온리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쓰려면 얘가 롬을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그 칩을 꽂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세팅이 되면 그대로 다 따라서 컴퓨터가 읽기만 합니다. 반면에 읽고 쓰고가 자유로운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있죠. 이게 말하자면 램입니다. 이번에 내 컴퓨터 말이야 16기가에서 32기가로 램을 업그레이드 했더니 뭐 쌩쌩하게 잘 돌아가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게 이제 램의 용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위는 기가바이트입니다. 기가란 말은 10의 구승이란 말이고요. 공이 9개가 붙은 거죠. 1하고 공이 9개. 저기 입출력 장치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크게 입력 장치는 여러분들이 크게 사용하는 뭐 키보드라든지 마우스라든지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입력 포트에 이런 거 시그널이 들어가고요, 신호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출력 포트는 이제 크게는 이제 모니터하고 이제 프린터 이런 것들이죠. 시그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여기서 데이터라는 자료죠. 이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가지고 그것으로부터 뭔가 처리를 합니다. 뭘로 바꿔요? 정보로 바꾸죠. 정보라는 것은 유용한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라는 것은 온갖 쓰레기 같은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처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것을 이제 출력 포트에서 우리한테 보여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컴퓨터의 기능은 데이터를 가공해서 정보를 만드는 기계. 컴퓨터가 우리말로 뭡니까? 전자계산기지요. 기. 전자계산기 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작은 거 공학용 계산기 생각하는데 그것도 일종의 컴퓨터예요. 하지만 컴퓨터도 전자계산기의 일종이고요. 이게 기자가 이게 기계할 때 기자예요. 따라서 컴퓨터는 원래 그 컴퓨터 공학과나 전자공학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계과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고 특히 이제 버스라는 게 나오는데 버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타고 오신 버스랑 비슷해요.
지금 집에 있죠? 예, 버스라는 게 결국 이동하는 교통수단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정보 전달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통로가 되는 거고요. 여기 지금 화살표로 표시된 것들이 전부 다 이 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버스를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입출력 장치로부터 중앙 처리 장치로 보내기도 하고 또 이제 다시 데이터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전기적인 신호를 아까 얘기했던 시그널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컴퓨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마이크로란 말은 굉장히 작다는 뜻이죠. 10의 마이너스 6승이 마이크로거든요. 그 다음에 프로세서라는 건 프로세스는 그 저기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프로세서라면 과정을 처리한다. 처리기. 처리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유닛이라는 것은 일종의 시스템인데 그 부품으로 들어가는 게 유닛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주 작은 처리를 하는 그 장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이름은 장치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 눈으로 보면 아주 작은 칩이에요. 반도체 칩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억 장치를 제외한다. 말은 아까 램이나 이런 것도 제외하고 연산하거나 제어를 할 때 사용하는 이런 장치고요. 각종 레지스터를 한 개의 직접 회로 소자에 집적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레지스터라는 것은 어떤 장치적인 물리적인 레지스터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전산 소프트웨어적인 논리적인 레지스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직접 회로 수많은 이제 트랜지스터와 다이오드는 이런 전자 소자들이 아주 작은 미세한 그런 크기로 축소돼서 집합되어 있는 그런 회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로들의 그 소자에 그 레지스터가 들어갑니다. 논리 레지스터, 예를 들어서 그 엔드 게이트, 오어 게이트 이런 것 구현하는 그런 장치들이 회로 장치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직접되어 있고요. 이것을 이제 PC에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마이크로 컨트롤러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마이크로 프로세서나 컨트롤러는 사실 같은 개념입니다. 이제 기계적인 관점에서는 프로세스라든지 컨트롤이라든지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판단하고 우리가 연산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그 장치라고 보실 수 있죠. 여기 보시면 그 한 개의 칩 내에 CPU 기능이 들어가 있고요. CPU라는 건 아까 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우리가 이제 저기 중앙 연산 처리 장치라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CPU라고 합니다. C가 센트럴이죠. 그 CPU 기능도 있고 일정 종류의 메모리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마이크로 프로세서보다는 조금 넓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이 안에 이제 그 메모리들이 들어와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입출력 제어 인터페이스 회로까지 내장돼 있어요. 따라서 마이크로 컨트롤러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던 컴퓨터의 세 가지 요소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주 작은 컴퓨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그 두뇌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신호 처리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제 그 우리가 그 하드웨어적으로 디지털 신호를 처리할 수 있는 어떤 직접 회로인데요. 예를 들어서 영상이라든지 음성 등을 신호 처리하는 데 사용한다. 대표적인 그래픽 카드, 사운드 카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그 저기 연산 장치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은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고 우리가 이제 PC에 쓸 때는 우리가 CPU라는 형태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제일 비싼 부품이 CPU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장치하고 어떤 다른 장치가 있을 때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일종의 버퍼존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CPU와 외부 기기 사이에 위치한다. 이 사이에 있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고속도로 가다 보면 뭐가 나옵니까? 인터체인지라는 게 나오죠. 네, 그래서 인터라는 말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이에서 데이터의 표현 형식이 서로 맞도록 그러니까 데이터의 표준이 안 맞으면 서로 그 이야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미국 사람 만나면 뭐로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뭐 영어나 한국어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뭔가 통역기가 중간에 들어가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러한 장치들을 우리가 그 인터페이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입력 포트와의 입력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 있고 출력 포트와의 출력 인터페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력 포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스위치라든지 온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입력 시그널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얘가 이제 막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내리죠. 그러면 이제 출력 포트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어떤 램프가 뭐 깜빡거린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액추에이터 구동기가 이제 작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떠한 목표물 이게 이제 어떤 기계 장치죠. 기계 장치와의 그 상호 작용을 하는 이런 그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인터페이스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AD 변환인데요. 여기서 A라는 것은 아날로그고 그 D라는 건 디지털입니다. 아날로그 신호라는 것은 우리가 연속적인 어떤 잡음을 포함한 연속적인 신호라고 보실 수 있어요. 모든 어떤 전기적인 시그널 같은 것들이 그 아날로그 신호죠, 원래는. 그런데 이것을 컴퓨터가 처리하기 위해서는 컴퓨터는 0과 1이라는 이진수로 그 데이터를 표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일종의 좀 끊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0, 여기까지는 1, 뭐 이런 식으로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작용을 하는 것을 바로 이제 AD 컨버팅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이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야 될 필요도 있는데요. 이런 것은 DA 컨버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래는 이제 AD 변환을 하기 위해서는 AD 보드가 있어요. 변환 보드가 이제 사용이 되는데 옛날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많이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본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요즘은 웬만한 회로 안에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센서의 출력은 그 일반적으로 아날로그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전대에서 온도를 그 뭐 전압을 바꿔줘요. 그러면 이게 전압이 하나의 시그널이 되는 거죠. 시간에 따라서 변하니까. 그럼 이 시그널을 가지고 뭐 몇 도 딱 이렇게 숫자로 바꿔주려면 우리가 그 이제 AD 컨버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는 디지털 입력 포트에다가 이제 그 입력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입력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아날로그 신호를 번역해서 디지털 신호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AD 변환기를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기계 장치에서 그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는데 이 센서에서의 어떤 아날로그, 뭐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전류가 될 수도 있어요. 아날로그 전압이 이제 들어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시그널이 도는 거죠. 이쪽이 시간축이고 이쪽이 뭐 전압축이다. 그러면 이런 시그널이 도는 거죠. 그러면 AD 변환기에서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럼 그 디지털 값을 가지고 입력 포트에 넣어 주어야지 컴퓨터는 비로소 지금 1번 센서가 50V를 인지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AD 변환기의 종류는 크게는 이제 우리가 양자화시키는 방법. 양자라는 것은 우리가 뭐 전자 단위로 그냥 아주 쪼개버리는 거죠. 시키는 방법과 변환 속도에 따라서 적분형과 비교형으로 구분된다. 그래서 싼 것은 대부분 적분형이나 비교형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분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간격으로 얘를 이제 쭉 신호를 받아가지고 평균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변환 시간이 약 1ms에서 200ms. 200ms면 미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0.2초가 되겠죠. 0.001초부터 0.2초 정도 사이로 좀 띄엄띄엄 이렇게 해주는 적분형이 있고 조금 비싼 게 이제 비교형인데 여기 보시면 뭐 마이크로라는 단위가 나오고 나노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이고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이거든요. 굉장히 작은 시간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냥 시그널을 따다닥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것을 거기 이미 다 그 숫자까지 따다닥 바꿔주죠. 사람이 보고 하라고 하면 이거 잘 못하죠. 기계니까 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통 일반적인 계측기에서는 적분형을 많이 쓰고요. 디지털 전압계라든지 주파수 카운터 센서라든지 뭐 화상의 신호 처리라든지 이런 데는 좀 속도가 빨라지는 고급 제품을 사용하게 됩니다. 아무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야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디지털 언어로 우리가 얘를 입력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D 변환기의 디지털 출력 방식입니다.
한 번에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받느냐, 몇 자리까지 받느냐. 이 이진수거든요. 010101 이진수거든. 이진수 한 번에 8자리를 받으면 8비트, 12비트, 16비트가 있죠. 8비트보다는 16비트가 한 번에 받는 데이터가 많으니까 데이터를 빨리 처리할 수가 있겠죠. 이것보다 좋은 게 이제 32비트, 64비트. 여러분들의 컴퓨터는 32비트부터 64비트까지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아날로그 신호가 주어졌을 때 AD 변환기를 거쳐서 결국은 뭔가가 디지털 출력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병렬형이 있고 병렬형이라는 것은 이게 막 짝짝짝 이렇게 쏘는 게 병렬형입니다. 직렬형은 뭐가 나온 다음에 이제 또 가는 게 이제 직렬형이고요.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다 배워요. 내 말 못 알아들어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